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고 있나요? 이미 내 목소리 듣는 순간 즐겁지 않게 됐다고? 아유, 왜 그래요? 왜 그러면서 들으러 왔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보고 싶어서 왔네. 이미 제 강의에 중독이 됐습니다. 기왕 온 거 즐겁게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멋진 사람이 됩시다. 그럼 시작! 네, 갑자기 시작! 이래가지고 갑자기 뭐 100m 달리기 뛰는 애들이 있는데 쟤네 아야야야 가지마. 진정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랑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그 내용을 다 말할 순 없고 이제 주요 키 단어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맞아 그래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정적이 흐르면 이제 복습을 해야 된다는 증거지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 배웠는데 에게 문명, 에게해에서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는 산지가 많아서 도시 하나 자체가 마치 국가처럼 돼서 폴리스를 형성했다고 했죠. 근데 그 폴리스가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폴리스를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민주정치가 발달한 아테네와 군사정치가 발달한 스파르타를 공부했죠. 특히 아테네,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도편 추방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이 났었죠.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테네 중심, 스파르타 중심 이렇게 편이 나누어져서 다시 폴리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소스였죠? 간장 소스? 아닙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제 스파르타가 승리하긴 했지만 국력이 약해지면서 위에 있던 마케도니아에게 먹혔고요.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의 문화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땅이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안에 동양인도 있고 서양인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 둘을 좀 친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동서 융합 정책을 했고요. 자연스럽게 서양의 대표 문화인 그리스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결합되면서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생겼다. 기억나나요?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 힘내세요. 네, 그래서 오늘 배워볼 나라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엄청 많이 들어봤죠, 로마. 뭔가 아는 척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이 로마가 어떻게 성립되고 발전했는지 이게 학습 목표 1입니다. 로마의 발전이고요. 학습 목표 2는 이 로마의 문화와 대표적인 종교였던 크리스트교가 이 로마 안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 1로 갑니다.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바로 로마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여러분, 로마 어디예요?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죠.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 지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약간 장화처럼 생긴 어떻게 보면 또 그 여성의 하이힐처럼 생긴 이제 신발 모양인데요. 그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탈리아 전체가 아니라 그 로마 작은 도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의 형태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공화정이 됐습니다. 공화정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같이 다스리는 나라 형태를 말하거든요. 그렇게 공화정으로 됐고요. 이 공화정 초기에는 귀족들로 구성된 원로원과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이 권력을 독점했어요. 또 옛날에 어떤 애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원로원을 또 양로원이라고 해가지고 참 대단한 학생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틀리려고 해도 못 틀릴 텐데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공화정이기는 하지만 사실 귀족 중심의 원로원이랑 집정관이 권력을 독점했고 평민의 지위는 처음에는 이제 높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평민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평민의 이제 지위가 향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이제 그게 나와요. 평민의 지위가 올라갔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으세요. 네, 우선 첫 번째는 평민들의 회의인 평민회라는 게 생겼고요. 두 번째는 그 평민을 대표하는 관직인 호민관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표법이라는 성문법이 생겼는데 성문법은 뭐냐면 이제 문장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평민의 지위와 관련이 있냐? 그 전에는 사실 이렇다 할 법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권력이 강한 귀족들이 뭐 우기거나 강제하면은 그대로 이제 당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12표법도 완전히 뭐 평민 중심의 법은 아니고 귀족 중심의 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평민의 권리나
법적 보장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평민의 지위가 향상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똑똑하죠 선생님? 박수 쳐도 돼요. 세 개, 평민회, 호민관, 12표법. 이건 누구의 지위가 향상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평민. 네, 이렇게 로마가 성장하다가요, 이 이탈리아의 아래쪽에 보면 지중해라는 아주 멋진 바다가 있는데요. 이 바다를 둘러싸고 이 카르타고라는 이제 지역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녔나봐요. 카르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카르타고와 로마가 격돌하게 되는데요. 지중해에서. 그게 바로 포에니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로마가 이기면서 완전히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더 번영하게 되는 거죠. 네, 전쟁 이후에요. 이 농민들은 전쟁 중에 이제 영토 관리도 하기가 어렵고 외국에서 이제 전쟁 이후에 값싼 농산물들이 막 수입되면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귀족들이 자신의 이제 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자영 농민의 땅을 다 독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땅이 엄청나게 넓어졌겠죠. 그 땅을 노예를 이용하여 경영을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 포로라던가 이런 노예들이 많잖아요. 그 노예를 이용해서 자영 농민에게 뺏은 그 큰 땅을 이제 자기가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걸 바로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 라티푼디움 꼭 알아야 돼요. 자영농민은 뭐냐면요,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농민을 말합니다. 이 자영농민이 다 몰락하고요, 귀족들이 라티푼디움이라는 농장을 경영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요, 이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이 자영농민의 땅을 빼앗아서 이렇게 라티푼디움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자영농민이라는 사람이 강해야 국가가 강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쟁에도 나가고요, 세금도 열심히 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몰락했다고 해봐요. 전쟁에 나갈 사람도 없죠. 세금을 낼 사람도 없죠. 그러면 국력이 어떻게 돼요? 약해집니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뭐 귀족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나만 돈만 많으면 되니까.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비슷해. 누가 생각나죠? 그래서 이 자영농민을 살리기 위해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라쿠스 형제라는 사람입니다. 형제라고는 우리의 라이트 형제밖에 모르는데 그라쿠스 형제도 오늘 추가로 알아두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겠어요? 그렇죠. 자영농민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나라의 힘을 강하게 하려면 자영농민을 다시 살려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빼앗겼던 땅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토지도 나눠주고 곡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원로원, 귀족들로 구성된 원로원이 반대하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실패하고 로마는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데요. 그때 이제 유명한 군인 정치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시기에 뭐 재밌는 뭐 명언이라던가 아니면 인물들도 많이 나오는데 괜히 말하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뭐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이런 거라 뭐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 들어봤죠.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괜히 말하면 헷갈리니까 이제 가장 핵심만 말하자면 이 혼란한 시기를 카이사르라는 아저씨가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딱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 카이사르가 정권을 잡으니까 또 이제 이거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일부인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 그래서 이제 죽게 되고요.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유언장에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한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이 공화정의 한계를 느끼고 황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정으로 바꿨습니다. 제정, 황제가 하는 정치, 제정, 줄임말이죠. 이 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칭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게 바로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이름은 옥타비아누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저도 뭐 호칭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는 블루투스로 할게요. 뭐 블루투스 이성용 이런 것처럼 이 아우구스투스는 호칭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제정을 성립한 이후에 200년 동안은요, 침범도 없고 그 다음에 되게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돼서 전성기를 이제 계속 구가했는데 그때를 바로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이 로마의 평화가 끝난 다음에는요, 군대가 계속 개입을 하고 황제도 자꾸 바뀌고요, 이민족의 침입이 계속 빈번하면서 로마의 국력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막 해롱해롱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로마를 살리기 위해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름 나와요, 여러분. 또 울지 말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죽이고 싶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사람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한 일은 수도를 비잔티움이라는 곳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를 공인했습니다. 공인이 뭐냐면 공식 인정이에요. 뭐냐면 크리스트교를 믿어도 된다 이거죠. 다시 로마가 혼란한 시기에 왔다. 로마의 평화 이후에 그때 나온 왕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인데 이 사람이 한 일은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다. 하지만 이 왕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결국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고요. 서로마는 심지어 게르만족에게 멸망하는 결과가 옵니다. 네네네. 여러분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우리 옆집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저 먼 나라에 그것도 옛날 사람들 왕의 이름을 막 들으니까 뭐 정신 없죠 지금? 정신 나갔죠? 옆에 친구 이렇게 한번 발음 불어주세요. 잠 깼죠? 지금 선생님이 정리할 테니까 이제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로마는 왕이 다스리는 정치를 하다가 공화정, 여러 사람이 다스리는 공화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공화정에서 평민의 지위가 올라갔거든요. 이거 시험에 나오죠. 평민의 지위가 올라갔다는 증거. 첫 번째, 평민들의 회의인 평민회라는 게 생겼다. 그 다음에 평민들의 지도자인 호민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민들의 법적 보장을 해준 12표법 이 세 가지가 있었다. 다시 평민의 지위가 올라간 거 세 개 뭐죠? 평민회, 호민관, 12표법. 그렇게 로마가 성장하다가 그 자동차 타고 다니는 애들 누구예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애들. 그렇죠. 카르타고와 전쟁을 했는데 그게 바로 포에니 전쟁이다. 다시 무슨 전쟁? 포에니 전쟁. 그 전쟁 이후에 귀족들이 영토를 독점하고 큰 농장을 경영하는데요. 그 농장 이름 중요해요. 뭐죠? 라티푼디움. 그래서 자기 땅을 가진 농민들이 다 어떻게 된 거야? 망했습니다. 망했어. 근데 이 농민들이 망하면 국력이 약해지는 거라며요. 그래서 나온 사람 누구죠? 그라쿠스 형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다시 농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도 나눠주고 곡물도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귀족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엄청 혼란한 시기를 겪다가 거기를 이제 평정한 게 바로 카이사르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암살당하죠. 그 다음에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공화정을 믿지 못하겠죠. 그래서 바로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제정을 하고요. 호칭 뭐예요? 호칭. 블루투스. 아우구스투스의 호칭을 획득하고 200년간 평화를 누립니다. 근데 2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혼란한 시기가 오죠. 그거를 정비하려고 나온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고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크리스트교를 공인, 믿어도 돼 이렇게 해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동서로 나뉘고 심지어 서로마는 멸망했죠. 게르만족이라는 민족에게 멸망했다 이겁니다.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평민의 지위가 향상됐다는 증거 세 가지. 평민의 호민관 12표법. 그 다음에 전쟁 이름 포에니 전쟁. 그 다음에 대농장 이름 뭐였죠? 라티푼디움. 그 다음에 그라쿠스 형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제정.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한 일.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사람 이름은 4개밖에 없습니다. 누구였냐면 아까 농민들 살리려고 나왔던 그라쿠스 형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권 완전 평정했던 사람 카이사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정을 확립한 옥타비아누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가 망해가는 걸 한번 부흥하려고 했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4명 누구예요? 그라쿠스 형제,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4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로마의 문화와 크리스트교의 발전인데요. 로마의 문화를 딱 3글자로 말하면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나와요.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당장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뜻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는 원래 작은 도시 국가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점점 이제 번영을 하면서 큰 나라가 돼요. 큰 제국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아름답고 뭐 예술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당장 내가 정복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실용적인 문화가 필요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건축과 법률입니다. 왜냐하면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건축이고요.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이 필요했다. 다시, 로마는
실용적 문화가 발달했다. 왜냐하면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 데는 건축이나 법률 같은 실용적인 문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축이 많이 발달했는데요. 뭐 도로라던가 다리라던가 수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었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콜로세움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콜로세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형 경기장인데 거기서 뭐 검투사 경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뭐 극장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콜로세움. 법률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에게만 적용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우리 배웠던 12표법입니다. 이거는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우리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12표법이 있었네. 근데 나중에 아까 말했듯이 점점점 로마가 커져가지고, 우리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도 내가 정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제국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법을 다 합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다른 말로 이제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 12표법, 우리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으로 발전했고요. 마지막에는 모든 법을 다 합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로마 시대의 크리스트교의 발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크리스트교,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잖아요. 근데 뭐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차별받아왔던 하층민이라던가 여성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이 종교가.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거는 종교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해서 그 신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시대 때는 황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황제가 이제 와가지고 그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한테 야야야 나를 숭배해 이렇게 말하면 그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은 안 돼요. 우리 신 이외에 다른 걸 숭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열받죠, 열받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 크리스트교를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막 지하에 숨어서 뭐 기도하고 막 이상한 데 숨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퍼지다 보니까 크리스트교가 너무 많이 전파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제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공인이 뭐냐면 공식 인정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아까. 공식으로 인정했다. 믿어도 된다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뭐냐면 밀라노 칙령입니다. 우리 밀라노 들어봤죠? 밀라노 우리 막 패션쇼 하는 데 있잖아요. 밀라노. 이탈리아에 있는 곳인데 그 밀라노에서 칙령은 뭐냐면 황제의 명령이다. 이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가 공인됐다 이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밀라노 칙령의 내용이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전파돼가지고 나중에는 나라의 종교까지 됩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국교화라고 합니다.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는 뭐냐면 왜 크리스트교가 박해받았냐? 그 이유는 바로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신만 믿어요. 황제 숭배 안 해요.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명령이 밀라노 칙령이고 그때 왕은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로마 배워봤는데 어때요?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죠? 옆에 있네요. 뺨 좀 때려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다고 하네요. 지금 내용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용어가 좀 낯설거나 사람 이름이 막 옥타비아노스, 아우구스토스, 콘티탄티노스 막 이래가지고 그렇지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늘 말했듯이 이 세계사는 우선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 외우는 거라고 했어요. 이야기, 줄거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요 키포인트로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로마는 왕정이었다. 그러다 여러 사람이 같이 다스리는 공화정이 됐죠. 그때 평민의 지위가 향상된 증거 세 가지 잘 나온다고 그랬죠. 뭐예요? 평민의 호민간 12표법. 그 다음에 카르타고와 싸운 전쟁 뭐였죠? 포에니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귀족들이 경영했던 대농장 뭐였어요? 너 뒤에 너 뭐야?
그렇죠. 라티푼디움이죠. 라티푼디움. 근데 라티푼디움을 했더니 자기 땅을 가지고 있던 농민들이 다 망한 거야. 근데 얘네가 다 망하면은 나라 국력이 약해져. 자영농민을 살려야 돼 해서 나온 형제가 바로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영농민한테 다시 토지를 나눠주려고 했어요. 그럼 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반대로 실패하고 카이사르가 정권을 장악했다가 암살당하고 그의 양아들인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그러니까 공화정은 끝난 거예요. 제정이 시작됐고 그 사람의 칭호는 아우구스투스였다. 헷갈리면 안 돼요. 이름이 옥타비아누스고 칭호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이후로 잘 나가다가 이제 다시 침체기에 이르렀죠. 그 침체기에 다시 한번 살리려고 나왔던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랑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를 공식 인정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명령 이름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었습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목이 메이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문화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실용적. 그래서 건축과 법률, 특히 법률 잘 봐야 돼요. 법률 12표법, 만민법,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는 거.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를 왜 못 믿겠어? 저는 우리 신만 믿어요. 황제 숭배는 안 해요. 이래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는데 너무 많이 믿고 전파되다 보니까 아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믿어도 돼, 공인했죠. 그게 바로 밀라노 칙령이고 나중엔 더 전파돼서 나라의 종교인 국교가 됐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한 것처럼 스토리 위주로 하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럼 지쳐요. 안 돼요. 네, 여러분, 오늘도 로마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린 나이에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니 정말 브레인이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저 로마의 역사를 마스터했어요, 이렇게 멋있게 대답해 주세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만들 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아는 거 옆에 친구한테 설명해 주거나 뭐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뭐 놀이터 찾아가서 유치원 친구들한테 얘들아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럼 뭐 걔네들도 로마 역사 배우고 좋지 않습니까? 부작용은 이제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밝은 얼굴로 물어봐야 돼요. 너네 로마의 역사를 아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꼭 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내고요. 또 만나요. 안녕.